법원에서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걸 바친 내 집이 내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별일도 다 있죠. 저는 평생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교장으로 근무했어요. 학생들 가르치며 제 인생도 꽤 괜찮았다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학교 정문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의 밝은 인사 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였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제 자리는 언제나 그곳이었습니다. 때로는 문제아들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다워졌어요 라고 말하면 모든 고생이 씻겨나갔어요. 교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날들.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퇴임식 날 사람들 박수 속에 내려오면서도 마음 한켠은 허전하더군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던 삶이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뭘 해야 할까?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졌어요.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혼자 버텼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아이들 학교 준비를 시키고 학교에 가야 했어요. 병원과 학교와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저는 졸업식 준비 때문에 병원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아이들 때문에 먼저 가야겠어. 그 말이 아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다 잘 크면 됐다 싶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노후에 가족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딸도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을 낳았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아보자. 은퇴 후 처음으로 집에서 늦잠을 자던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손에는 비싼 한우까지 들고 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기력 보충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듬직해 보였어요.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잘 챙겨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4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평생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보살핌을 받을 차례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그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집안에 울렸어요. 40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춰서니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늘 밤늦게 집에 와서 씻고 자기 바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게 은퇴한 사람들의 일상인가? 며칠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집 말인데 지금 팔면 값이 꽤 나가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도 벅차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왜 집 이야기를? 얘야, 이 집은 내 엄마와 함께 평생을 모은 거다. 너희들 키우며 함께 지켜온 보금자리다. 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 집은 제가 첫 월급을 모아서 계약금을 넣고 20년 대출을 받아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벽지를 바르고 마루를 깔며 하나하나 꾸며나간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아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연세 드셨잖아요. 차라리 이 집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자주 찾아온다고? 지금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왜 집을 팔아야 자주 찾아온다는 걸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위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실버타운? 그건 집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나는 집이 있는데 왜 거기 가야 하지?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나? 내가 짐이 된 건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들이 이 집을 탐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혼자 되니까 모든 게 불안해졌어요. 자식들이 뭘 생각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다면서요. 우리 노인 글쓰기 동호회에 한번 오시겠어요? 순간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 아직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저는 단정히 옷을 입고 동호회에 갔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길,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걸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나가니까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괜히 부러웠어요. 거기서 저랑 비슷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퇴직한 교사, 평생 농사 지으신 분, 손녀만 키우신 할아버지.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45년간 간호사로 일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없어서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 지으시다가 도시로 나오셨는데 아들이 농사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고 손녀를 키우셨는데 손녀가 결혼하고 나니 혼자 남아서 외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똑같아요. 이 공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이름, 교무실 풍경, 첫 부임지의 추억. 한 줄, 두 줄 적다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부임지였던 시골 학교 이야기를 썼어요. 그때는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뻤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집 밭에서 옥수수 땄어요. 가져가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던 일학예회 때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준비한 공연, 졸업식 때 울면서 선생님, 저 중학교 가서도 잘할게요라고 말하던 아이들. 그런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가끔 길에서 교장 선생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계속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잖아요. 지금 안 팔면 손해야요. 아버지 혼자 큰 집에 계시지 말고 정리하시죠. 며칠에 한 번씩 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집값이 어떻고 관리가 어렵고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고.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업소 전단지까지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 근처 집들이 다 이 정도 가격에 나가요. 우리 집도 잘하면 15억은 받을 것 같아요.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 돈을 받고 집을 잃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엄마와의 추억이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운 집,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집,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집. 이 집 안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걸려 있고 아내가 직접 수놓은 커튼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주방에는 아내가 쓰던 국자와 젓가락이 그대로 있고 안방에는 우리가 신혼 때 장만한 장롱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전화를 해도 아빠,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 금방 끊어버렸어요.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 소리만 쨍그랑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혼자 먹을 거를 사러 마트에 가면 다 2인분, 3인분짜리로만 팔고 있어서 혼자 사기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며칠째 같은 반찬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먹는 것도 재미없어졌어요. 밤에는 더 외로웠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봐야 했어요. 가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침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등기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법원에서 왜 저한테 편지를 보내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열어보니 제 집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류를 다시 보고 또 봤지만 분명히 제 집 주소가 적혀 있는데 소유자는 아들 이름이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자식이 내 집을 몰래 자기 앞으로 옮겨놨다는 걸.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내 도장을 몰래 쓴 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손에 쥔 등기 서류를 덜덜 떨며 바라봤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고?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아버지 혼자 큰 집 지키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책임? 내가 언제 책임져 달라고 했나? 책임?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내가 내 집을 훔친 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40년간 한 번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집을 내 모르게 자기 앞으로 옮겨놓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는 게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이 집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집,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집, 그걸 아들이 돈 때문에 팔아넘기려 한다니. 아들한테는 이 집이 그냥 돈덩어리에 불과한 건가요? 우리 가족의 역사는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어머니가 밤새 일하면서 내가 교단에서 서서 그 모든 게 다 이 집에 담겨 있는데 내가 그걸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은 달라졌어요. 집은 추억을 담는 곳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우린 살아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가요? 그날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애들을 너무 믿은 건가?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했어요. 복지관에도 나가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해요? 며칠 동안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고 물어봤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쓰기 동호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요즘 안 나오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며칠 안 보이니까 걱정해서 전화해 준 거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내 집을 아들이 가져갔어. 내가 갈 곳이 없게 생겼어.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창피한 일을 남한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들이 제 통장을 다 가져갔죠. 근데 버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는 저를 다시 모임에 불러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이 교장 선생, 어디 아프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지쳤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가족한테 버림받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글쓰기 시간에 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한다. 글을 읽자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날 밤 오랜만에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밥맛이 났습니다. 아, 아직 살아갈 힘이 남아있구나.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등기국에서 또 다른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통지서 아들이 벌써 집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막아야 해. 저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네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들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아들네 집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배를 누르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또 차갑게 대할까봐.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배를 눌렀어요. 얘야, 제발 그만해라. 이 집은 내 어머니와 나의 인생이야. 내가 팔아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다. 저는 간절히 말했어요. 아들 앞에서 이렇게 애원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키운 아들 앞에서 구걸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벼랑 끝이에요. 이 집 팔아야 우리도 살아요. 이제 아버지 욕심 좀 버리세요. 순간 제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욕심? 내가 욕심쟁이라고? 평생 너희 위해 살아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떠올렸습니다. 동호회 친구가 잡아준 그 손.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는 못 끝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다시 싸워볼게. 당신이 지켜봐줘.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당신 포기하지 마요.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라고 말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해 집을 자기 앞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가족 간의 문제라 해도 위조나 강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으십니까?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증거. 제 아들이 도장 찍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녹음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니.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자식분이 아버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판사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터벅터벅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울분을 토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힘이 없다네요. 이제 나는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때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정말 날 도와주겠습니까? 그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났어요. 아, 나한테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가족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며칠 후, 저는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화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서 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얘야, 아버지다. 아들이 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왜 또 오셨어요? 그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묻고 싶다. 왜 그랬냐? 왜 내 집을 그렇게 했냐? 솔직히 말해다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빚이 많아요. 제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을 넘기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증? 너, 어떻게 그런 일을?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섰다니. 그래서 빚을 져서 내 집을 가져간 건가요? 그 사실을 듣고 나니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몰래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숨기면 어떻게 하냐?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 편이 돼야 할 사람 아니냐?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제가 키운 내 피부치예요. 아들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살려고 몸부림친 거구나. 아들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내 집을 몰래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오? 아들을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나? 그때 복지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냥 자식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젠 선생님 삶을 먼저 챙기셔야죠. 다시 시작할 힘이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며칠 후, 저는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얘야, 집은 내 이름으로 돌려놔라. 내 빚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 인생을 더 이상 내가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단호했어요. 아들이 힘든 건 알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진심을 조금은 마주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아빠에게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딸도 알고 있었다니.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해주세요. 가족을 지켜보려고 무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안쓰러움. 결국 다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글쓰기 모임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빼앗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준다. 믿음이 깨져도 사랑은 남아있다. 모임 사람들이 제 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국은 화해입니다. 사람은 다 약하니까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람은 다 약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 아들과 딸이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딸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어요. 역시 내 딸이야. 이런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 가족이란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상처 주고받아도 결국은 함께 가는 거. 그 순간 제 마음속 무너졌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졌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지? 우리 아이들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어. 아내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선택도 내가 한다. 나이 들어도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건 꼭 말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아들과 딸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당신은 끝까지 우리 가족의 교장입니다.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우리는 존엄을 지켜야 하고 내 선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가요? 저처럼 배신당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글쓰기 모임처럼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가족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